지금은 많이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이다. 조금 길 것 같지만 그래도 읽어줬으면 한다. 나는 과거에 2번 아이를 낙태시킨 적이 있다. 첫 번째는 17살 때다. 피임에 실패했던 탓이었다. 두 번째는 23살 때였다. 23살 때 만난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사귀고 있었고 나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임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곤 했다. 딱히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었다. 역시나 여자친구는 얼마 안 있어 임신을 했고 나는 그것을 기회로 청혼을 했다. 나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부모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혼담이 들어왔다며 내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다. 집안의 사정이랄까 정략결혼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헤어진다고 해도 아이가 문제였다. 나는 정말로 아이가 보고 싶었다. 심지어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키울 테니 낳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신랑 측 부모님이 찾아와서 내게 부탁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고 말았다. 새로이 결혼을 하려는 신부에게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솔직히 17살 때는 아이가 생기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6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로부터 내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식욕이 줄어들었다. 자다가도 알 수 없는 무서운 꿈을 꾸어서 깨어나곤 했다. 병원에 찾아가 봤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말뿐 큰 이상이 없었다. 나는 아무래도 심적인 타격 때문이라고, 큰 일을 겪은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곧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몸도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다. 끝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만 차도가 없어 나는 하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요양을 위해 진가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병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68kg였던 몸무게는 2달 사이 52kg까지 빠져버렸다. 병원에 가봤지만 여전히 원인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쯤 시간이 지나고 나는 할아버지 제사를 가게 되었다. 친척들은 모두 내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걱정해 주었다. 그렇게 제사도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모 한 분이 내게 말을 걸었다. 너희 엄마한테 들었단다. 이모가 용한 무당을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줄까?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혹시나 나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개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그 무당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악의 귀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충격이었다. 거기다 한 명이 아닌 2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낙태에 관해서는 친척은 물론이고 이 무당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나는 반쯤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재령을 부탁했다. 그러자 무당은 재령은 해주겠지만 그것은 악의 귀신을 공양하는 것뿐 다른 효과는 없다고, 지금 당신의 몸이 안 좋은 건 생령의 영향이라고 말을 했다. 자세히 물어보니
아기 귀신은 내게 붙어 있지만 이 귀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 귀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의 후회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후회가 겹친 탓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선 나는 아기들의 공양을 부탁했다. 조금 맥이 빠졌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손을 모아서 기도를 했다. 나는 기도하면서 조금 눈물이 흘렀다. 반쯤 울고 있는 나를 보며 무당은 그 눈물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나 말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봤다. 아무래도 17살 때의 여자친구나 23살 때의 여자친구 둘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거절당한 데다 더 최근이었던 23살 때의 여자친구 쪽으로 기울은 것이 당연했다. 나는 몇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고 혹시 마음 짚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다. 그러나 그녀에게서는 모른다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후회하고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혹시 낙태한 걸 후회하고 있다면 그만두라고.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결혼 생활도 순조로운 데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낙태한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다지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져서 곧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17살 때의 여자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6년 전에 헤어졌던 데다 연락처는 없어진 후였다. 나는 딱히 사이가 좋지 않은 옛 친구들에게도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봤다. 그러던 도중 한 여자아이가 말을 해주었다. 아, 걔 말이야. A한테 물어보면 알걸? 나는 그러면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왜인지 잠시 뜸을 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묻자 17살 때의 여자친구는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뭐? 어? 그렇지만 네가... 잠깐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가 낙태를 한 후 태어나기 전에 이별을 구했다. 원래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 임신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마침 내가 좋다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던 것이 헤어진 계기였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라도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진다. 그 후에는 딱히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그녀는 그 낙태의 후유증 때문에 한 달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역시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어떻게든 연락처를 받아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한 이야기는 내가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였다. 나는 두 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셨다. 실수라고 해도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법률상으로는
당신에겐 죄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뜻으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을 열자. 맞아요. 나는 딸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차라리 얻어맞거나 욕을 먹는 편이 좋았을 거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 후에도 몸의 이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당에게는 계속 상담을 받고 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반대편의 생명이 내게 개입할 수 없어진다고 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나의 앞날을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 나가서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잊는다는 것은 어떤 거지? 낙태 따위 상관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가? 최근 나는 불교 관련 책들을 계속 읽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 후 무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한다. 어머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매일 사죄하러 가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당신에게 맺혀있던 흐릿한 후회의 감상은 이제 완벽하게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후회가 저주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꿈에도 나올 겁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밤 어슴푸레하지만 강렬한 악몽을 꾸고 있다. 피투성이 방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중년의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 아마 그녀의 어머니겠지.